현대차가 새만금에 이렇게 네. 지역에 구조 원을 투자하는 이런 어떤 정부의 정책과도 좀 상당히 연결되는 이런 계획을 발표했을 때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을까요? 사실 연락이 좀 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용인 클러스터 예. 이전 문제가 예전에 네.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눈치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대통령 앞에서 간담회에서 이제 전용현 부회장과 광로정 사장, SK하이닉스 사장과 삼성전자 부회장이 앉아 있었는데 SK하이닉스 광로정 사장이 자꾸 이렇게 눈빛을 삼성전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뭔가 정부 방침과 함께 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 SK하이닉스가 좀 공장을 좀 먼저 지었거든요. CBS 경제 연구실. 안녕하세요. CBS 경제연구실입니다. 저는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기후로운 경제생활 홍종호입니다. 1991년 첫 삽을 뜬 새만금, 35년째 답보 상태였는데요. 이 새만금에 현대차가 과감한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수소까지 새만금이 현대차의 미래 사업 거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계획, 현실성이 있을지, 현대차의 큰 그림은 무엇인지, 에너지 전환과 수소 경제 실현에 현대차가 어떤 역할을 할지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럼 잠시 후 뵙겠습니다. 권순우 3프로TV 취재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래요. 예. 예. 워낙 여러 분야에 관심 많으시고 취재도 잘 하시는데 특히 이제 수소에 관심 많으시고 전문성도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예, 특별히 이렇게 이 수소 분야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수소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소라는 산업이 아직 그렇게 대중화되어 있는 산업은 아니어가지고 워낙 연구하시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여기저기 취재하다가 좀 수소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예전에 수소차가 처음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수소차가 좋으냐 전기차가 좋으냐를 가지고 막 온라인에서 엄청 싸우시더라고요. 그렇죠. 지금도 그런 논쟁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갖고 그러면 수소차가 좋은지 전기차가 좋은지 한번 알아보자라고 했는데 막상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수소냐 전기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에너지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고 뭐 전기만 하더라도 석탄 발전으로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건 차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문제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인류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화석연료 기반의 어떤 인류의 문명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그 고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거는 기사로 쓰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관련한 책을 좀 썼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 책이 과학 코너에 핵융합 발전 옆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근데 그때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수소차의 드라이브를 좀 걸고 넥소가 좀 흥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셔가지고 이게 수소 문제는 단순히 수소라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굉장히 문명사적인 변화구나라고 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 새만금. 사실 새만금은 과거에 대표적인 국책 사업으로 말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 현대차가 여기에 9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 해서 큰 화제가 지금 되고 있어요. 예.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또 그린 수소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태양광에도 조 단위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새만금 투자 계획 현대차가 밝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밝힌 새만금 투자 계획이 한 9조 원 정도라고 네.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5조 8천억 원 정도는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라 그러면은 그 예전에 그 젠순왕 CEO 와서 치킨 회동한 적이 네.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GPU를 한 5만 장 정도 사기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자율주행차를 하려고 하면은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요. 예전에 이게 룰 베이스라 그래가지고 딱 룰을 정해준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진 않은데 E2E라 그래가지고 이제 대규모 데이터를 모았고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자율주행차를 하려면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거기서 이제 5조 8천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저는 이게 투자 규모가 그렇게 크다고 보진 않아요. 나머지 3조 원을 가지고 그중에 1조 정도는 태양광 까는 거고 뭐 그런 거여서 그렇게까지 크다고 보진 않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산업이나 제조업 도시들을 많이 가요. 그러면은 왜 이 지역은 이런 산업이 형성이 됐을까라고 해서 이제 히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특정한 어떤 혁신가들이 그곳에다가 거점을 잡고 그 거점 안에서 확장을 하게 되고 그럼 주변에 협력 업체들이 같이 오고 사람이 몰리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조업 도시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전라북도 지역에는 그런 그 앵커가 될 만한 대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하림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 그 전라북도 가보시면은 거기 닭 키우는 양계장 정말 많습니다. 그게 이제 대기업이 주는 이게 외부 효과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현대차가 거기에다가 이제 거점을 마련하겠다라고 한다는 거는 현재 당장 뭐 눈앞에 보이게 이거를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로보틱스라든지 수소라든지 이게 지금 당장 양산을 해가지고 당장 매출을 내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거점을 마련했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음. 부지로 보게 되면은 거기가 한 뭐 112만 제곱미터 정도 되면은 축구장 기준으로 네. 보통 설명을 많이 하니까 한 150개 정도 규모니까 부지는 엄청나게 넓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만금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태양광 쪽이 많다라고들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 지역에 태양광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네, 부지가 그렇죠. 넓게 그렇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부지가 있어도 태양광을 만들면은 그럼 전기 만들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기라는 에너지원은 이게 그 교수님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그냥 운송이나 저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국토가 네. 좁아서 그냥 전기는 아무데나 코드 꽂으면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송전망 하나를 만드는데도 최소한 14년, 15년이 걸리고 저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뭐 양수 발전 정도로 대규모로 저장하는데 우리도 배터리에 전기 저장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대규모로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비용도 많이 들죠. 비용도 많이 네. 들고.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기를 사용할 곳이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만금 지역에 태양광 부지가 넓다고 하더라도 거기다 생산을 해봐야 쓸 곳이 없는 건데 현대차가 그쪽에다가 이제 로보틱스 공장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를 만들게 되면은 대규모 전력 수요가 생기고 그러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태양광 관련한 그래요. 설치들이 가능해지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 새만금이라는 지역만 바라보실 게 아니고 왜 갑자기 생뚱맞게 거기다가 뭘 만든다는 그래요. 거지? 사실 그게 참 궁금할 것 같아요. 왜 예. 하필 새만금일까? 사실 새만금은 과거에 여기 담수호가 지금 현재 있는데 이거 다 물 빼가지고 그쵸. 토지 안정화해서 여기 농지 만들게 이게 애초에 새만금 사업의 30년 전에 계획이잖아요. 이제 그쵸. 그런 건 다 물 건너 갔는데 왜 이 지역일까요? 사실 전북은 산업화 측면에서 우리나라 여러 도 중에서 그렇게 산업화가 많이 진전된 곳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는 왜 이 새만금 지역에 주목했을까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끔 이렇게 뉴스에 나올 때 보시면은 좀 생뚱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실제로 좀 어떤 비즈니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들을 살펴보면은 이게 새만금이라는 부지 옆에 전주가 있고 완주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주하고 완주가 수소도시 클러스터로 지정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또 현대차의 트럭 공장이 상용 트럭 공장이 거기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소 트럭과 관련한 부분들을 만들 때 필요한 탱크 일진그룹이 가지고 있는 일진 하이솔루스도 그쪽에 있고요. 그 밑에 익산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그 수소에서의 그 엔진 역할을 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 역할을 하는 연료전지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표적인 회사가 우리나라의 두산 퓨어셀이거든요. 두산 퓨어셀의 그 연료전지 공장이 익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일종의 그 클러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거를 좀 더 확장을 해서 새만금에서 태양광을 설치를 한 다음에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기반으로 해서 그린 수소를 만드는 클러스터. 수전해를 통해서 이제 수소를 확보해서 공급한다. 예. 네. 그런 계획이 원래 있었고 그대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새만금 지역은 또 부지가 넓잖아요. 그래갖고 2차 전지 투자가 한참 많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뭐 다양한 그 기업들이 그쪽에다가 부지에다가 2차 전지 연료 소재를 만들려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2차 전지 산업이 약간 좀 기울게 되면서 그 투자들이 약간 좀 지연되거나 철회가 된 것들이 좀 있고요. 네. 또 익산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쪽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예전에 이제 그 동막 만드는 회사인데 그 동막 만드는 회사 공장도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직
미래 산업이다 보니까 클러스터화 돼가지고 눈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그렇지 거기에 이제 부분 박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이쪽에다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그 전북도에 한 1조 원 규모의 피지컬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 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여기에 예타 면제를 확정한 프로젝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의 수혜를 또 입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그 지역이 네. 좀 매력이 좀 있고요. 그래요.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쪽에 씨는 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청취자들께서는 아마 아니 현대 하면은 울산 아니야? 뭐 조선도 있고 예. 또 현대차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또 우리 뭐 국토의 반대쪽이라고 할 수 있는 새만금에 결국 지금 말씀하신 여러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적지다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에 이렇게 좀 판단했을까요? 최적지다라는 개념을 그 단기로 볼 거냐 중장기로 볼 거냐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울산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매력적인 제조업 도시입니다. 거기에 조선업도 있고 그렇죠. 화학도 있고 네. 자동차도 있고 거기 내려가면 부산이 있고 옆으로 창원으로 가면 부울경 지역에 또 네, 창원적인 그럼요. 기계 산업이 있고 그럼요. 거기에 또 이제 발전소들도 원전들이 울진이나 이런 네. 쪽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포항으로 가게 되면 제철소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가 클러스터에서 애드온을 하면 여기다 단기적으로 사업을 갖다 붙이기에는 굉장히 좋은 음. 입지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현대차가 하려 그러는 이제 로보틱스라든지 AI 데이터 센터, 태양광, 수소 이런 것들은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그 산업 기반은 없습니다. 근데 새만금은 일단 부지 자체가 태양광을 깔기에 굉장히 좋은 부지로 돼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여기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겠다고 하고 있고 네. 그러면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해도 돼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왜 울산이라는 지역이 이렇게 제조업 도시가 되었는가 라고 생각하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북도를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이전에는 전국이 다 똑같은 전기 요금을 적용을 받았다 그러면 지산지소 생산하는 곳에서의 요금을 좀 낮춰준다는 측면이 있고 기업들이 그 지역에서 산업을 육성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정부가 만들어주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지금 당장 뭐 내가 뭐 자동차의 내연기관 생산 공장을 늘려야 돼. 그러면은 거기다 설치하기는 좀 어렵죠. 네. 근데 미래 기반을 보고서 가는 거라 그러면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여기에 뭐 재생에너지 기반이 풍부하게 있는 새만금도 좋은 입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예. 특히 이제 지산지소 이 말씀도 하셨는데 지역에서 만들어진 재생에너지 가지고 전기를 공급해서 그 수요처를 그 지역에 확보한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정부가 청와대에서 많이 했잖아요. 지난 예. 몇 개월 동안에 여기에 좀 발빠르게 현대차가 이런 어떤 정부 정책에 맞게 새만금으로 이런 주요 사업들을 좀 신규 투자를 하게 되면 정부가 좀 잘 호흡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제 경제적으로 좀 세상이 많이 변한 게 예전엔 자유무역의 시대에는 정부의 역할은 간섭하지 않는 거였어요. 기업이 플레이어가 돼서 뛰는 거고 거기서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정부가 개입을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불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세상이 변해서 미국이 인텔에 투자를 네. 하고 지분을 확보하고 정부와 기업이 한 팀이 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한 팀이라는 거는 어느 일방이 도와주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세 협상을 했다.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 품목별 관세가 자동차 25%를 적용을 받았다가 이거를 우리가 뭐 3,500억 달러의 투자금을 내는 조건으로 해서 15%로 낮춰줬잖아요. 그럼 어쨌든 우리 국민의 돈을 가지고 현대차가 관세를 내는 부담을 덜어준 셈이 돼요. 그러면은 현대차 입장에서도 국가에다 기여할 수 있는 정부가 해야 되는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역할을 현대차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 균형이 맞고 지속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안 했을 때 정부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 것도 생각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현대차 입장에서는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 뭐 주가적인 측면으로 보면 일종의 밸류에이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 내연기관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낮아요. 그래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 거는 로보틱스라든지 에너지 쪽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현대차 입장에서도 로보틱스라든지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을 좀 받으면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산업은 잘할지 모르겠지만 로보틱스 산업이나 이런 데는 어쩌면 스타트업 같은 초기 기업이거든요. 그럼 그 초기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또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을 이건 것 같아요. 약간 별도의 질문입니다만
현대차가 새만금에 이렇게 네. 지역에 9조 원을 투자하는 이런 어떤 정부의 정책과도 좀 상당히 연결되는 이런 계획을 발표했을 때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연락이 좀 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 그러니까 이제 용인 클러스터 예. 이전 문제가 예전에 네.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눈치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대통령 앞에서 간담회에서 이제 전용현 부회장과 광로정 사장, SK하이닉스 사장과 삼성전자 부회장이 앉아 있었는데 SK하이닉스 광로정 사장이 자꾸 이렇게 눈빛을 삼성전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뭔가 정부 방침과 함께 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 SK하이닉스가 좀 공장을 좀 먼저 지었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공장 아직 현재 안 짓고 지은 있죠, 하나. 네. 공장을 아직 첫 삽을 안 뜬 삼성에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눈치를 좀 보내기도 했었고 그래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도 거기가 이제 그 공조 회사를 하나 독일 회사를 하나 인수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공장을 좀 그 광주 쪽에다가 지으면서 뭔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SK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오픈 AI하고 함께하는 부분들을 전라도 지역에다가 좀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는 인식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 와중에 현대차가 손을 번쩍 들고 네. 저희가 새만금에다가 미래 산업에다 한번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사실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거를 강제로 내려보내는 거는 정치적으로 그렇죠. 부담이 있는데 네, 네. 내려간다라고 손을 들어주면 여기를 지원하는 데는 정부도 네. 굉장히 좀 정당성도 생기고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네. 있어가지고 그 뭐 삼성이나 SK그룹에서는 좀 눈치가 더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까 됐습니다. 태양광에 한 1조 원 정도 아마 기가 단위의 그런 투자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또 수전에 아까 말씀도 하셨고 뭐 그 지역에 어느 정도의 이런 클러스터 또 공급망이 좀 구축이 될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하셨는데 수전의 기술 예. 또 아마 청취자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이게 그러면 결국은 이른바 깨끗한 수소 예. 우리가 그린 수소라고 하잖아요. 어떤 이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수소가 저는 용어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수소가 굉장히 종류 많잖아요. 네. 뭐 무슨 그린 수소, 뭐 또 뭐 핑크 수소부터 해서 뭐 그레이, 많더라고. 블루, 뭐 블루 옐로우 많아요. 되게 네.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일단 연료전지라는 표현이 너무 싫어요. 그래요. 예, 전문가분들 이해도 어렵고 예, 전문가분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닌데 연료전지가 뭐야? 그러면 연료를 넣으면 전기가 나오는 건데 그럼 생각했을 때 그러면 디젤 발전기도 연료를 넣으면 전기가 나오잖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물을 가지고 물이 H2O잖아요. 물을 딱 쪼개면 H2와 O로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전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요. 그럼 그거하고 이제 반대로 이거를 갖다 H2하고 O를 붙이면 그러면은 이제 물이 되는 건데 그 연료전지라는 거는 수소와 산소를 붙여요. 붙이게 되면 물이 나오고 전기가 나오죠. 네. 반대로 물에다가 전기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분해가 쪼개지면서 그렇죠. 수소하고 산소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넥소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수소를 집어넣고 전기를 만드는 것과 반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서도 연료전지를 개발하면서 수전에 관련한 기술들도 같이 개발을 했어요. 역반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에 또 고민이 하나 있는데 자동차 분야에서는 현대차가 굉장히 수소 산업을 많이 이끌어 왔어요. 근데 수소 산업이라는 거는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운송하고 사용하는 이 모든 서플라이 체인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석유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유전을 개발해야 되고 누구는 유조선을 만들어야 되고 누구는 석유를 옮겨와야 되고 누구는 주유소를 만들어야 내연기관차가 돌아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 산업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 자동차를 만들다 보니까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제 뭐 하드 캐리를 하기 위해서 뭐 현대제철에서는 부생수소를 만들고 현대글로비스가 수소를 운반하고 현대차가 이제 수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수소는 깨끗한 수소라고 볼 수 없는 수소잖아요. 부생수라든지 부생수소는 그렇죠? 그렇죠. 계질 수소 이런 것들은.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린 수소, 우리가 이제 물을 가지고 전기 분해를 해서 만드는 수소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비싸죠. 그러니까 이거를 시장성을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지금 당장 돈을 벌겠다라는 것보다는 좀 미래를 내다보고서 하는 건데 미래를 내다본다고 해서 돈을 계속 쓰면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물을 전기 분해하고 전기를 사용하고 차를 만들고 여기에 또 전주시나 아니면은 그 전라북도나 아니면 그 국가 차원에서 수소 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들을 또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쓰는 사람이 필요하고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누군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같이 하게 돼요. 도시를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두산 퓨어셀에서 가정용 연료전지를 만든다. 그럼 보일러를 대신해서 연료전지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들은 이제 그 새만금에서 태양광을 깔아서 수소를 만들어서 쓴다. 라는 게 있다면 이 반대쪽의 수소 도시라든지 수소 모빌리티 쪽에서는 이 수소를 사용하는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그런 작업을 시장에서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계획을 하게 되면은 기업과 정부가 함께 투자를 해야 되는 거라 이거는 단순히 새만금의 현대차가 뭐 공장 만든데 그게 아니라 그 지역 전반을 수소 도시화해서 에너지 테스팅 도시로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네. 같아요. 그게 이제 앞으로 얼마만큼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도 생각해도 자,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전기를 바로 전기차에 공급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네. 전기차가 구동되겠죠. 근데 이 전기를 가지고 수전해서 수소를 뽑아내서 이걸 연료 전지에 투입해서 그걸 가지고 수소 연료 전지 차를 만든다. 이게 뭔가 단계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같은 태양광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사업성,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가 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저는 그거는 당연히 그렇다고 아,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국가적인 차원이 있고 글로벌 레벨로 볼 게 있는데 전기를 만들어서 이거를 바로 사용한다라는 개념은 그 안쪽에 전력망부터 해가지고 쫙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화석연료 기반에서 재생에너지나 그러니까 이게 수소냐 재생에너지냐 이런 게임으로 가는 게 아니라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수소는 독자적인 에너지로서의 역할보다는 재생에너지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데 포커스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수소가 좋아 전기가 좋아 그게 아니라 전기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의 운송 저장을 수소가 해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살펴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 독일 북쪽에 풍력 단지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 풍력 단지에서는 어마어마한 전기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공업 단지는 남서부 쪽에 있어요. 그러면 북쪽에서 만든 그 북극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이용해서 만든 전기를 남서쪽에 있는 남동 쪽이군요. 그 남동 쪽에 있는 공업 단지로 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송전 설비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송전 설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어떤 지역 민원 문제도 있고 시차 문제도 있고 해서 여전히 못 만들고 있어서 그 풍력 단지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다 버리고 있어요. 그게 지금 뭐 버리는 비용만 하더라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는 차라리 그걸로 수소 만들어서 돌리는 게 나아요. 전기를 오히려 어떻게 비용이 살 수도 있다.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운송이나 저장을 하려고 수소를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전기가 남아서 수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장 운송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전기로 만들어서 배터리에서 넣어서 쓸 것이냐 아니면 수소를 직접 연료전지차로 이용할 것이냐 라고 본다 그러면 비용 구조가 달라지게 돼요. 그냥 에너지 구조적으로 이론적으로 뭐가 더 효율적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실제 환경 안에서 어느 지역에서는 수소 연료전지를 차로 만들거나 트럭으로 가는 게 유리한 지역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어디서나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면은 당연히 배터리 차가 유리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 에너지 믹스라고도 얘기하고 섹터 커플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에너지가 단절돼 있는 구간을 무엇로 메워갈 거냐에서 수소가 전기하고 함께 갔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론적으로 뭐 전기는 뭐 효율이 어떻고 수소는 효율이 어떻고 이거는 진짜 학자들이 연구하는 그냥 이과적인 영역에서의 연구 조직이고 실질적인 환경 속에서는 그런 게 필요한 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시대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막에다 어마어마한 태양광을 깔아서 전기를 만들어요. 그럼 그 전기를 누가 씁니까? 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운송할 것이냐? 전기 전봇대를 가지고 한국까지 그래요. 깔을 수는 없는 거고요. 제가 그때 호주에 출장을 갔을 때도 호주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는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태양광도 설치할 곳이 많아. 근데 우리 지역에는 제조업이 없어. 전기를 쓸 사람이 없어. 그렇다고 전봇대를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한국으로 보낼 수는 없어. 음, 그러니까 우리는 수소를 만들어서 한국에다 수출하고 싶어. 그래요. 이런 얘기들을 그래요. 하더라고요. 국내에서 그렇게 이제 수소 산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현대가 깃발을 들었는데요. 앞으로 보시기에 이제 모빌리티 외에 수소가 좀 필요하고 또 수소가 어떤 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 분야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게 뭐 단기간에 될 문제는 아닌데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 기반으로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사용한다는 걸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답이 없어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원전 비중이 높아진다. 라고 하면은 원전은 경직성 자원이잖아요. 그럼 원전의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나고 그 위에서 재생에너지가 변동성을 보이게 되면은 분명히 충돌하게 돼요. 그래요. 그러면 원전을 가지고 그 전기를 생산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럼 원전 입장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생산하는 전기 중에 남는 부분을 수소로 전환하고 싶어. 음. 그러면 수소로 저장 운송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럼 그 만들어진 수소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이제 연료전지 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빌딩에서도 뭐 정전이 됐을 때도 쓸 수 있는 연료전지를 갖다 넣을 수도 음. 있고 그 지역에 따라서는 그 지역의 지역 난방공사들이 뭐 열병합 할 때처럼 그 지역에서는 수소 공급받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도 앞으로 있겠죠. 항공이나 예. 이 선박 쪽에서 수소를 활용해서 구동하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잖아요. 예,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선박이랑 항공 같은 경우에 지금의 화석 연료에서 전기로 대체하기가 가장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사실 수소로 간다고 하더라도 선박이나 항공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항공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수소 얘기를 하다가 SAF라 그래가지고 대체 연료를 맞아요. 사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수소가 뭐 이렇게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수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한계들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연료전지 같은 경우도 트럭으로 쓰게 돼도 한 10년을 못 쓰거든요. 한 5년 정도 쓰면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기술적으로 높여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수소를 항공기에 썼으면 좋겠다라는 건 바람이고 실제로 쓸 수 있냐라고 본다 그러면은 배터리로 들어가게 되면 무거워요. 그래서 항공기에 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소를 쓰게 되면 항공기에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기술적으로 항공기를 운반할 정도 기술력이 되냐라고 본다 그러면 여전히 한계는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이제 현대차가 9조 원의 다양한 분야의 이제 데이터 센터와 또 태양광과 로봇 이런 산업들에 대한 투자를 새만금 지역에 하겠다. 전북도 지역은 얼마큼 준비돼 있습니까? 사실은 전북이 또 전남과 비교해서도 뭐 여러 가지 보면 상당 정도가 좀 농업 기반의 그동안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예. 또 저도 뭐 가보면은 실제로 우리는 좀 소박하게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이른바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첨단 산업들이 입지한다고 했을 때 전북도 또 전북 도민들 새만금 때문에 받은 또 상처도 많잖아요. 전북 그렇죠. 도민들께서는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거를 부동산 투자를 해보면 음, 처음에 신도시에 들어가면은 정말 힘듭니다. 거기에 뭐 지하철도 없고 상가도 없고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시간이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서야 도시라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제조업 도시는 오히려 신도시, 사람이 사는 주거 단지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대차에서 공장 만든데라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도시가 변하진 않아요. 그래요. 근데 오히려 10년, 20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제 우리가 가시적으로 이게 미래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2020년 이후에 전 세계 수소 생산의 70% 이상은 중국에서 해요. 근데 중국이 이전만 하더라도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거 세웠을 때 전기차가 항상 들어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양회를 이제 하게 될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앞으로의 5개년 계획이 들어가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진 않았는데 전기차 조금 빠진다.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가냐 그럴 때 수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중국은 전기차를 세상에서 제일 잘 만든다고 할 수 있는 중국이란 나라가 왜 수소에 관심을 갖는가?
전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소가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은 뭐가 없어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시작을 했기 때문에 10년, 20년 후에는 돼 있을 거야. 라는 시각으로 보시면은 전라북도도 저는 분명히 10년, 20년 후에는 많이 달라져 그래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전북도에서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좀 이런 어떤 첨단 산업의 입지가 이제 가능해 가시권에 들어왔으니까 많은 좀 구체적인 이런 산업들이 실제로 정착하고 또 다양한 산업 생태계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뭐 한 가지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네, 간단하게 말씀해 그 주시죠. 낯설음에 대한 거부감을 조금 접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아침에 뭐가 이거는 되지 않거든요. 전북도민 또 예. 정치인에 예. 대한 하루아침에 뭐가 딱 돼가지고 뭐 너무 되는 게 조급하면 아니라 안 돼요, 그죠? 예. 그리고 이게 아파트를 지어도 아파트 지을 때까지는 트럭도 돌아다니고 거기에 칸막이도 쳐져 있고 해서 보기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외부에서 오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좀 낯서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좀 기다리면 10년, 20년 후에는 정말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져 있을 거다라는 거를 믿고 좀 낯설음에 대한 거부감을 조금만 인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은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 3프로TV 취재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